사고 개요와 기본 사실 정리.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는 국내 항공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형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고의 발생 시각과 장소, 그리고 항공편, 정보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정된 결론을 내릴 순 없으나 우선은 확실히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렵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시 2216편.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예기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며 전소되고 말았지요. 정원 대비 181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초기 보고에 따르면 착륙 직전 조종사는 버드 스트라이크 고어라운드를 외치면서 제2륙 폭행을 시도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 방향 착륙을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9시 1분 관제탑에서 긴급 착륙 허가가 떨어졌고 9시 3분쯤 항공기가 활주로 끝 구조물과 충돌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구조와 대응에도 여러 제약이 따랐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의 정확한 숫자, 항공기 기종 보잉 737-800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와 주변 지형 특성 등은 이후 원인 규명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관제탑과 조종실의 교신 기록은 물론 아직까지 분석이 진행 중인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역시 사고 전후 상황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고 개요와 기본 사실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명피해가 따르고 현장 상황도 복합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유가족과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추측과 공포에만 휩싸이지 않도록 확실히 드러난 정보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이어질 심층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장 상황 및 구조군안 과정.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사실상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급변한 초단기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공안전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종사와 관제탑 간 교신부터 소방대원들의 긴급 출동, 사고기 인근 구조 진입까지가 예측 불가능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히 부각됩니다. 먼저 관제탑과 조종실 간의 교신 기록을 살펴보면 사고 직전까지도 조종사는 정상 착륙 절차를 밟던 중 갑작스러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를 보고하고 폭행고 어라운드를 선언합니다. 불과 1, 2분 남짓한 시간 내에 메이데이 메이데이가 세 차례나 선포되고 버드 스트라이크 고어라운드라는 말이 교신에 등장합니다. 이후 조종사는 반대 활주로역 방향 착륙을 요청했고 관제탑에서도 착륙 허가를 빠르게 승인했죠. 이 급박한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폭행 후 정상적으로 선회에 재접근할 시간이 전혀 없이 사실상 즉시 착륙 형태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미 기체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고 직후 관제탑은 공항 소방대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9시 2분 34초에 관제탑이 공항 소방대에 출동 지시를 내렸고 약 20초 후인 9시 2분 55초에 소방차 3대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이미 활주로 끝 주변에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항공기 내연료가 유출되면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기체가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 구역으로 퍼지면서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사실상 기내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만큼 고온의 화염이 번진 뒤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니만큼 사고 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 드러난 한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항 소방대만으로는 모든 탑승객을 신속히 구조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인근 지역의 소방본부와 구급대가 합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한 지점이 활주로 외벽 둔덕 근처라는 점, 그리고 화염이 기체를 거의 삼켜버렸다는 점이 구조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추정됩니다. 사실 사고 초기에는 무언가를 제대로 해볼 기회 자체가 없었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급작스러웠습니다. 이를 지켜보면 사고를 100% 예방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사고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참사에서 우리는 관제탑의 긴급 지시, 공항 소방대의 신속 출동, 지역, 소방본부와 의료진 지원 등 복합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긴 했으나 폭발적인 화염과 전개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현실은 조류 충돌이나 엔진 손상 같은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비상착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구조군안 시스템 전체를 재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체계, 공항 소방대의 장비와 인력, 무안공항 활주로와 주변 지형 특성 모두가 얽혀 있었기에 그 몇 분 사이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구조군안 과정에서 특이할 점은 사후에 진행된 현장 수색과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회수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잔해와 화재 흔적이 워낙 심각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궁극적으로 항공업계와 관련 당국이
비상 상황, 특히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인프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고 원인 분석. 항공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항상 단 하나의 요인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이번 제주항공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손상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관찰해보면 과연 그것만으로 이렇게 급격하고 대형 참사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 시간대에는 철새나 갈매기떼가 활주로 부근을 지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보고된 바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도 사고 당일 조류 예방 활동 근무자가 평소보다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상 항공기 엔진이 일부 손상을 입더라도 조종사가 빠르게 폭행고 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추후 안전한 고도를 유지해 재접근하는 절차를 밟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메이데이 선언 후 불과 몇 분 만에 반대 방향 착륙을 요청하며 기체가 정상적인 착륙 패턴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거나 다른 계통유압 전 기계통 등까지 손상이 퍼져 더 이상 비행이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설치 구조물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평지 상태였으면 기체가 더 오래 활주하면서 착륙을 마무리하거나 최소한 속도를 낮추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활주로 말단에 솟아있는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기체가 순간적으로 크게 파손됐고 곧바로 화염이 기체 전반으로 퍼져버렸다는 것이죠. 원래 로컬라이저 같은 항공관제 장비는 활주로와 비슷한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무안공항 특성상 부득이하게 높이 둔 집안 구조물이 사고 피해를 가중했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전문가는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구조물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랜딩 기어 착륙 장치 미작동 혹은 긴급 상황에서의 수동 전개 실패입니다. 보잉 737 기종에는 조종사가 엔진 고장이나 유압 문제 등으로 정상 랜딩 기어 작동이 불가능할 때 수동으로 강제로 바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영상을 보면 착륙 시점에 랜딩 기어가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조종사에게 그 기능을 시도할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엔진 고장이 너무 심각하여 조종실 내부까지 연기나 화염이 퍼져 조종사가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다른 계통적 문제로 수동 전개 역시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버드 스트라이크 엔진 및 유압 전 기계통 손상, 긴급 반대 방향 착륙 랜딩 기어, 미전개 5호 동체 착륙,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충돌 폭발 및 대형 화재라는 일련의 연결고리가 급박하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상호작용하면서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형 참사로 확대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어떤 요인이 결정타였고, 또한 각 원인이 서로 어떻게 악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일입니다. 사고 원인 분석은 단지 과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미래 재발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조류 충돌 문제가 심각하다면 공항 주변 생태계 관리와 예방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면 공항 설계 기준과 안전 여유 구역 확보 방식, 설치 재질 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비상 작동 절차와 기장부 기장의 훈련 체계 역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와 항공당국 조사위원회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잠재 위험들이 중첩될 경우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비슷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사고 원인 분석이야말로 남겨진 유가족을 위한 진정한 예의이자 항공안전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주요 쟁점과 논란. 항공사고를 다루다 보면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는 여러 전문가들이 통상적인 공항 운용과는 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기된 쟁점과 논란을 종합해 소개함으로써 사건의 복잡성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구조물 공항 시설물의 설계 시공 적정성. 가장 크게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일명 로컬라이저 집안 구조물입니다. 원래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 시 수평 유도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인데, 일반적인 설치 방법은 활주로와 비슷한 높이에 두고 주변을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무안공항 사고 현장을 보면 로컬라이저가 상당히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었고,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국내 당국은 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지형적 특성, 주변 민가 위치, 주파수, 송출 각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고기 동체가 이 콘크리트 둔덕과 부딪힌 뒤 화재가 크게 번졌다는 점에서 해당 구조물이 사고 피해를 가중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시공 측정성이 재평가될 공산이 크며 향후 다른 공항 시설물까지 전수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류 예방 활동 인력 부족 논란. 두 번째 쟁점은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인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고 당일 무안공항 조류 예방 활동 근무자 4명 중 2명만 근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는 곧바로 인력 부족으로 조류 충돌 위험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공항 주변 조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조류를 쫓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철새 이동이 잦으므로 이 같은 예방 활동이 더더욱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무안공항 측 설명에 따르면 일정에 따라 평상시에도 2인 교대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통상적인 근무 방식 자체가 정말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밤새거나 새벽에 군집하는 새떼는 예측 불가능한 이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공항은 보통 레이더나 소음 레이저 장치, 드론 감시 등을 병행해 위험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이번 사고가 실제로 예방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분명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공항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관제 지시와 조종사 판단, 긴급 반대 방향 착륙 허가 경위. 이번 사고의 극적인 지점 중 하나는 조종사가 폭행고 어라운드를 선언하고 원래 활주로와 반대쪽 방향으로 급히 착륙 허가를 요청 승인받았다는 점입니다. 사고는 보통 활주로 한쪽 방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람 방향 등에 따라 두 방향을 번갈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즉각 반대 방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죠. 버드 스트라이크나 엔진 고장 등이 갑작스러운 중대형 위기로 번졌을 때 조종사는 최대한 빨리 활주로에 내려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항 주변 공역 상황을 관제탑이 빠르게 파악하고 반대 방향 접근이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고 91분 관제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니 정상 패턴보다는 훨씬 긴급하고 위험한 절차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조치를 최선의 선택이라 볼 수 있었는지, 아니면 더 안전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을지는 블랙박스 분석과 관제 조종사 진술을 종합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박스 훼손에 따른 조사 지연 가능성. 끝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블랙박스 비행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의 훼손입니다. 항공사고 조사는 보통 블랙박스 분석이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 비행기록 장치는 일부 파손되어 추가 수거된 잔해들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부 데이터까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면 미국 운송안전위원회 NTSB나 해외 전문기관에 보내 고난도 복구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면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각종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게 되어 유가족과 국민들의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지요. 따라서 정부나 조사위원회 입장에서도 블랙박스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리라 예상됩니다. 동시에 조종사 관제사 음성 교신 기록, 레이더 추적, 데이터, 공항 CCTV 등의 자료를 통해 최대한 퍼즐 족각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어느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둔덕을 왜 설치했는가? 조류 예방법과 근무 체계는 적절했는가? 반대 방향 착륙 허가는 불가피했는가? 등을 두고 뜨거운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쟁점들을 폭넓게 드러내는 이유가 비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촘촘히 세우는 것이 이 사고로부터 얻는 유일한 교훈이자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애도의 표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을 위한 위로와 심리 지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그 자체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원인이나 구조 체계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이 사고가 유가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자체가 워낙 순식간에 벌어졌고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유가족분들은 자신이 겪는 슬픔조차 온전히 표현할 틈도 없이 혼란에 빠져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형 재난을 겪으면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과 충격에서부터 시작해 현실 부정분 노재책 감무기력감 등의 감정이 이어집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분노로 고통을 견디기도 합니다. 또 남들 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속에서 온갖 상상과 후회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대형 재난을 겪은 유가족들은 초기부터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국가에도 기간을 선포하고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에서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작 유가족분들은 사고 처리를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하면서 이런 지원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나 의료상담 전문가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대형 항공사고나 재난 발생 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단계로 나누어 지원하는 매뉴얼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고 직후에는 위기 대응, 심리상담 크라이서스 카운슬링 중심으로 긴급 심리적 안정과 사고 수습 단계를 동시에 돕고, 이후에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 프로그램이나 유가족 모임, 동료 상담 피어 카운슬링 등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은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서히 슬픔을 건너 일상으로 복귀할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심리 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률 행정 지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문서나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력적, 정신적 소모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나 보험보상 담당자와 연계해주는 체계까지 포함한 토털 케어 통합적 지원이 마련되면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무안공항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 만큼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의 짐은 더욱 무겁고 한없이 깊습니다. 그러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전문가와 정부,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되는 걸까? 지금은 나보다는 사고 수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점은 에너지 보존, 마찰, 속도 같은 물리법칙이 항공안전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착륙 순간 비행기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땅과의 마찰을 통해 서서히 사라지면서 정지하게 됩니다. 마치 달리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비행기도 멈출 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크게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화재나 동체 파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둔통만 없었으면 100% 안전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항공사와 공항, 정부, 관제 시스템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사고가 난 것이지요. 오늘 내용이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